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네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기상현상, 악기상이라고 하지요. 악기상 중에서 뇌우, 호우, 폭설, 강풍, 우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황사입니다. 이 황사는 특히 우리나라 봄철에 발생되는 모래먼지를 가리키지요. 황사는 발원지, 모래먼지가 발생되는 장소를 발원지라고 합니다. 발원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상공으로 올라간 많은 양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와서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을 황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 모래먼지의 발원지는 주요 발원지는 중국 북부, 또 몽골의 사막, 이러한 그 건조한 황토지대입니다. 여기 지도가 나왔는데 타클라마칸 사막, 또 고비 사막 유명하지요. 고비 사막, 또 내몽골 고원, 또 황토 고원, 또 컬친 사막 만주에 있는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에 황사를 일으키는 발원지가 됩니다. 이런 지역은 의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되어 있고, 여기 있는 그 모래먼지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와서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의 황사의 발원지가 됩니다. 자, 발생 조건. 황사가 발생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모래먼지가 날려야 되기 때문에 지표면의 토양이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황사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름철에는 발생하기가 어렵겠지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토양의 구성 입자가 미세할수록 그 잘 공기중으로 날리기 때문에 미세할수록 잘 발생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황사가 발생했을 때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 황사의 모래먼지는 아주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표면에 식물 군락이 적어야 됩니다. 식물 군락이 많으면 그 식물들이 그 사막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잘 날리지 않지요. 그 다음에 또한 조건은 강한 바람과 함께 상승기류가 나타나야만 그 멀리까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토양 일부가 쉽게 공기 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만 황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기, 겨울철에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는 땅이 꽁꽁 얼기 때문에 모래먼지로 날리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얼었던 토양이 녹기 시작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봄철에. 황사는 상공의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지나 태평양 멀리까지는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중국 내륙 지역에 그 산림이 파괴가 되고 사막화가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온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연간 황사 발생 일수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황사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봄철에만 황사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계절과 관계없이 많은 양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탐구 자료가 있는데 황사의 발생 추이 분석.
그린 간은 195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도별 황사 관측 일수,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황사가 며칠 정도 발생하느냐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1960년대만 해도 이렇게 1년에 고작 황사가 5일 정도밖에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특히 2000년에 와가지고는 황사 발생 일수가 무려 25일이 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내내 황사가, 기간적으로 볼 때 한 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양의 황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기간에 월별 평균 황사 관측 일수, 그런데 아무래도 이 봄철 3월부터 4월, 5월 이때 봄철에 황사의 월별 평균 관측 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봄철에는 그 한 달 중에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가 황사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 결과.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연도별 황사 관측 일수는 대체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 있지요. 그 다음에 황사는 봄철인 3월부터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때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쉽게 공주로 날리기 때문에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이제 모래가 젖기 때문에 황사가 잘 발생되지 않고, 겨울철에는 땅이 얼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날리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자, 분석 포인트.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 겨울철에도 토양이 얼지 않지요. 토양이 얼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황사 발생 횟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황사 발생 총 일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사는 강수량이 많은 계절, 여름철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 겨울철에도 황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지 않는 계절은 여름철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이제 땅이 녹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고, 여름철에만 황사가 발생하지 않는 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위해서.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2점 수능 테스트.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기도는 지도에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표시한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기압을 표시한 것입니다. A와 B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다. A는 이렇게 볼 때 주변보다 기압이 낮지요. 그래서 A는 저기압의 중심이 됩니다. A는 저기압의 중심. 그리고 B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고기압의 중심이 되지요. 고기압의 중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A는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그랬지요.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맞지요? 저기압 지역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공기가 모여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높이 올라가 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B의 지상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B의 기압은 주변보다 높은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어 나가는데, 고기압 쪽에서는 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불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 나갑니다. 이게 그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은 B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저기압의 중심인 A에 관한 얘기입니다. B를 A로 고치면 되겠죠. A로. 자, 그리고 디귿. A의 지상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저기압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공기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주위로부터 공기가 모여든다고 그랬죠. 모여드는 것은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죠. 수렴. 모여드는 것은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여기 나왔는데, 저기압 중심으로는 공기가 모여드는데 주위로부터 불어 들어오는데, 그거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발산은 여기 B가 되겠지요. 주위로부터 불어 나가는 걸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그림 가완하는 우리나라 부근의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이 나타나는 시기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하고 나중에서 하나는 겨울철의 일기도고 하나는 봄철이나 가을철의 일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등압선의 그 간격이 가하는 아주 조밀하고 나는 그 등압선 간격이 듬성듬성한데,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강하고 강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되는데, 가에서는 기압 배치를 보면은 서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지요. 요 고기압이 바로 이제 시베리아 대륙에 발달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서고 동조의 기압 배치를 이루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겨울철의 일기도입니다. 겨울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나는 봄철이나 가을철의 일기도입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이동성 규모가 작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기압, 저기압은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입니다. 여기 B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이 되겠네요. 고기압의 중심. A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그래서 기억, A는 정체성 고기압 맞지요. 시베리아 고기압은 규모가 크고 겨울철 내내 이동하지 않는 정체성을 보이는 정체성 고기압 맞습니다. 정체한다는 얘기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는 조금 전에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다음은 니은. A는 주로 겨울철에 발달한다 맞지요. A는 시베리아 고기압인데, 시베리아 고기압은 주로 겨울철에 발달한다 맞습니다.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B. B는 이동성 고기압이고 규모가 작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A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규모가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B는 A보다 규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작다. 작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동반띠는 두 전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A부터 D는 각 전선을 경계로 구분된 지역이다. 자, 우선 가 그림은 이 따뜻한 공기 B가 A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저군형 구름을 형성시키는 한랭전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 가는 한랭전선, 그리고 나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비스듬하게 상승하면서 층운형 구름을 만들지요. 층운형 구름을 만드는 온난전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난전선. 여기 온난전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이렇게. 여기는 한랭전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자, 기억. 가가 나보다 먼저 통과한다. 틀렸지요. 나 온난전선이 더 동쪽에 있고 가 한랭전선이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에 의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동하는데, 온난전선이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나가 먼저 통과합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지표 부근의 기온. A지역은 찬 공기 속에 있고 B지역은 따뜻한 공기 속에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기온은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지요. 낮다. 그 다음에 강수 확률을 물었는데, D지역은 여기 층운형 구름, 난층운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슬비와 같은 약한 비가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D는 이슬비가 내리고, C는 여기는 그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어가지고 구름이 형성되지 않지요. 그래서 C는 날씨가 맑게 됩니다. C는 날씨가 맑지요. 그래서 강수 확률 D, 여기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죠. 이슬비가 내리는 C 맑은 지역보다 높다. 맞았습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니은은 틀렸었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 중위대에 위치한 A지역의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지역이 먼저일까요? 나 그림이 먼저일까요? 가 그림이 먼저일까요? 가는 A지역이 한랭전선까지 모두 통과한 다음이네요. 온난전선도 통과했고 한랭전선도 통과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가식이고, 그 다음에 나 지역에서는, 나 그림에서는 A지역이 아직까지도 온난전선마저도 통과하지 못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먼저고, 이게 먼저죠. 먼저 나가 먼저고 가가 나중입니다. 이게 먼저, 이게 나중. 그래서 가는 나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죠. 나중.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지역이 지금 그 두 전선 중에서 그 두 전선 중에서 어떤 전선이 통과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편서풍에 의해서 온대저기압, 이게 R로 표시된 것이 온대저기압인데, 편서풍에 의해서 편서풍이 이런 방향으로 불죠. 이런 방향으로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편서풍이 이런 식으로 불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지역은 가에서 서풍 계열, A지역은 가에서는 한랭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지요. 북서풍이 불고, 그 다음에 나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남동풍이 불지요. 남동풍.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풍 계열, 나 지역에서는 동풍 계열, 가 지역에서는 서풍 계열이죠. 그래서 가 지역에서는 북서풍이니까 서풍 계열, 나에서는 남동풍이니까 동풍 계열.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그린카는 기상위성으로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을, 나는 기상위성으로 촬영한 적외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가시광선에서 찍은 사진의 특징과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미리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가시광선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밤에는 햇빛이 없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광선으로 찍으면은 밤에는 우리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영상으로도 아무것도 없이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적외선 영상은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양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과 밤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촬영이 가능하고 밤에도 촬영한 것이 적외선 영상, 낮에만 촬영이 가능한 것이 가시광선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은 지구에서 반사된 빛이 위성에 감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 지역은 두꺼울수록 밝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밝을수록,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밝을수록 구름이 두껍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구름이 두껍게 형성됐다는 얘기네요. 구름이 두껍다. 그리고 육지나 바다는 어둡게 나타납니다. 특징이 상대적으로 육지하고 바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구름보다는 어둡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상에서도 육지나 바다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여기 동해바다 어둡게 나타나지요. 여기 서해바다 역시 어둡게 나타납니다. 여기 육지도 역시 우리나라가 지금 구름에 남부지방은 덮여 있는데 육지도 구름에 비해서 역시 어둡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적외선 영상은 물체의 온도가 위성에 감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그러니까 여기 밝게 보이는 지역, 여기는 온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밝을수록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검은 지역들은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적외선 영상과 가시광선의 영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어, 가와 나 모두 밤에 촬영한 것이다. 나는 밤에도 촬영이 가능한데 가는 밤에 촬영하면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나타날 수 없지요. 그래서 가는 낮에 촬영한 게 확실합니다. 나는 낮에 촬영했는지 밤에 촬영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적외선은 낮에도 촬영이 가능하고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촬영했는지 모릅니다. 밤에도 역시 해당이 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구름이 두꺼울수록 밝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A는 밝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B는 어둡게 나타나죠. 그래서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맞습니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밝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그 구름은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지요. 온도가 낮을수록 적외선 영상에서는 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C는 밝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거 맞습니다.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또 높이가 높다는 얘기죠. 높이가 높다. 그래서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구름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D것도 맞았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그림은 기단 A부터 D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주로 1월달, 2월달, 3월달, 11월, 12월 주로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는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A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B는 6월부터 9월, 즉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C는 5월, 6월 초여름이죠. 초여름하고
가을철에 영향을 주는 오축해 기단, 오츠크의 기단. 그리고 D는 C보다 좀 더 이른 봄과 늦가을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D는 양쯔강 기단입니다. 양쯔강 기단. 자, 그러면 A부터 D 기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그랬죠.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에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한랭하고 육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한 특성을 갖지요. 맞았습니다.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츠케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지요. B하고 C입니다. C와 D가 아니고 B와 북태평양 기단과 C 오츠케 기단입니다. B와 C로 고쳐야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북태평양 기단인데,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의 무더위와 열대야, 여름철에 무더위와 열대야를 일으킨다. 맞지요? 북태평양 기단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의 일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온대저기야 이 중심부에 이렇게 중부지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이것이 한랭전선이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기억, 소나기성 강수가 나타날 확률을 물었는데 A지방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요. 한랭전선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A는 소나기가 내리고, B는 온난전선 전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슬비가 내릴 수가 있죠. 이슬비, 약한 비. 그래서 소나기성 강수가 나타날 확률은 A지역이 B지역보다 높지요. 소나기성 강수니까. 자, 풍속을 물었는데 A지역이 C지역보다 강하다 이렇게 물었는데, A지역은 여기 있고 B지역은 여기 있고, C지역이 어딨나요? C지역? 여기 있네요. C지역.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은 이 등압선입니다. 이게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을 일으키는 힘을 기압경도력이라고 하는데, 기압경도력이 큽니다.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최초로 바람을 일으키는 힘, 기압자에 의해서 공기를 이동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힘을 기압경도력이라고 하는데, 기압경도력이 크게 작용을 해서 바람이 셉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더 조밀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등압선 간격을 보면 됩니다.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이 강합니다. 그래서 A지역이 C지역보다 등압선 간격이 더 조밀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하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A지역은 이 시각 이후 한동안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A지역은 한랭전선의 뒤쪽에 위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한랭전선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찬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찬 공기 속에 들어가면 기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죠.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높아질 것이다. 자, 다음에 그리고 이쪽 A 뒤쪽에 지금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A지방은 고기압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압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도 봐도 됩니다. 찬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뒤에 그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서 기압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다음은 열대저기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를 나눈 것이다. 열대저기압은 태풍을 일으키지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그 바비, 태풍 이름 바비, 그 바비도 열대저기압에서 발생되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자, 영수, 온도가 약 27도 이상인 저緯도의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틀렸지. 왜 틀렸을까요? 열대저기압은 그 바다 위에서만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되는데 그 수증기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응결이 일어나 가지고 응결열을 공기 중으로 발생시켜 가지고 공기 덩어리는 그 응결열을 얻음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지요. 그래서 육상에서는 열대저기압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수온이 높은 열대지방 바다 위에서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적도 부근에서는 지구 자전에 의한 그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휘어지도록 만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이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적도 부근에서는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에 철수,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형성된 저기압.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서 발생되는 온대저기압에 관한 얘기지요. 그래서 철수는 틀렸습니다. 영수하고 철수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그림은 열대저기압의 발생 지역. 열대저기압은 태풍을 발생시키는 저기압이라고 그랬는데 열대저기압의 발생 지역. 그런데 그 열대저기압이 발생되는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되는 열대저기압은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대서양, 북대서양에서 발생돼 가지고 올라오는 그 열대저기압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잘못됐는데 여기서는 호주 그 남태평양에서 발생돼 가지고 호주에 영향을 주는 그 열대저기압은 윌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명칭이 잘못 나왔는데 윌리
윌리입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생돼 가지고서 북상하는 그 열대저기압의 명칭은 사이클론 맞습니다. 사이클론. 자, 열대저기압의 발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서양보다 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기 발생 비율이 여기 발생 수를 백분율로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데 태풍은 42%, 태평양에서 발생되는 열대저기압은 42%, 19%, 또 10% 이걸 다 둬야 되겠죠. 그리고 대서양에서 발생되는 태풍은 허리케인밖에 없는데 허리케인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보다 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에서는 42% 더하기 10%에서 52%가 되겠지요. 그리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19%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많이가 아니라 적게죠. 적게. 우리나라에게는 좀 불행한 일이네요. 적게. 틀렸습니다.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남반구에서 발생되는 태풍은 윌리 밖에 없지요. 윌리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많이가 아니고 적게. 기억만 맞습니다. 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는 태풍의 월별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6월달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주로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월달은 우리나라 역시 안 오고 일본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달은 7월과 8월이 됩니다. 물론 이 경로는 이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이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그 태풍의 진로를 더 이쪽 서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번에 올라온 바비의 이동 경로가 이쪽 서쪽으로 예상한 것보다 이쪽 서쪽으로 치우친 이유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서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했으면은 이 서해안에 더 근접해서 올라왔을 텐데 다행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북위 20도보다 낮은 의도에서는 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여기가 이제 주로 여기 20도죠. 북위 20도인데 여기보다 낮은 의도에서는 주로 이쪽이라면은 서쪽이죠. 주로 서쪽. 이쪽 서쪽. 이쪽이 동쪽이니까 더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하지요. 틀렸습니다. 주로 동쪽이 아니라 서쪽. 자, 다음에 20에서 30도 부근에서 진행 방향이 바뀐다. 20에서 30도 요 사이 여기 바뀌죠. 이렇게 보니까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전향점이 20에서 30도 사이에 위치되는 거 맞습니다.
10월보다 7월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 10월보다 7월. 10월의 이동 경로보다 7월의 이동 경로가 더 서쪽에 있죠. 서쪽에. 그래서 맞았습니다. 10월보다 7월에 이동 경로가 더 서쪽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자꾸 이동 경로가 이쪽에 서쪽 맞습니다. 이동한다.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